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승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순신 연구자로 유명하신데 처음에 한학을 배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예. 아버님의 영향으로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네. 주로 갖고 논 게 이제 붓이었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장난감도 없고 해서 네네.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음. 다른 거는 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네. 아버님이 쓰셨던 작품 그걸 이제 구경하는 게 늘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이제 붓을 가지고 글씨 연습을 하게 됐죠. 특히 아버님이 초서를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그때 당시에는 흉내 내는 거 정도였죠. 네. 그림을 그리듯이. 네. 그게 계기가 돼서 한자 한자 써나간 것이 오랜 세월 그걸 가지고 연습하고 하니까는 나름대로의 그게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서삼경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해독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그 결과 벌써 한 30년 됐네요. 그렇게 한 결과 지금의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신 글씨들 난중일기를 비롯해서 편지, 관찰문들 이런 걸 해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한학이라면 종류가 많은데 굳이 그 이순신 연구를 시작하신 이유는 있나요? 저희가 특히 이제 한학 중에서 초서 분야를 관심 있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방면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또 난중일기가 특이하게도 읽으면서 초서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와닿고 제가 공부한 것이 초서인데 네. 초서체로 써져 있는 것이 난중일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연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난중일기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초서체가 필기체인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필기체인 거죠. 네. 근데 요즘 악필도 있고 사람마다 글씨 쓰는 게 다 각양각색인데 초서도 뭐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 있나요? 예, 그렇죠. 초서라는 것은 네. 중국에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서체죠. 네. 특히 유명한 사람들은 네. 중국 학자든 우리나라 학자든 네. 초서체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 특히 역대 유명한 분들의 남은 네. 그런 유품 글씨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행서나 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정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반면에 행서나 초서는 시간을 아끼면서 또 예술성도 더 뛰어나고 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서 글씨를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저도 뭐 현대인도 필기체를 이렇게 해석을 못 하는데 한자 그것도 뭐 500년 전 얘기를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네. 사람마다 틀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네. 충무공께서 난중일기를 쓰셨어요. 네. 쓰셨다는 거는 그냥 쓴 게 아니고 상당한 그 한문을 공부한 그 수련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해를 하려면 충무공께서 배우신 만큼 똑같이 배운 토대 위에서 연구를 하고 해독을 해야 제대로 해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일제 시대에 쓴 글을 해석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불과 100년 전인데.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게 한문이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인 그런 유행하는 용어들, 네네. 문체가 있죠. 네. 시기별로 조선, 전기, 중기, 후기의 문체가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충무공께서 살으셨던 중기 시대에 그런 유행했던 용어가 또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시대적인 배경이며 그때 유행했던 문풍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해야만이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이제 이 어려서부터 한학의 기초 단계 배우는 그 기본 이론서를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네? 아버님한테?
어렸을 때 잠깐 배우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님 그 친구분들 청명 임창 선생님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네. 또 주변에 이제 서당도 다니고 초서도 이게 막 휘갈겨 쓴 것 같지만은 네. 이것도 나름대로 공식이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게 하나의 공식화해서 네. 책으로 만들어져까지 나왔죠. 그래서 초서라 해서 그냥 막연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네. 기초 이론서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사람 쓰는 그 필체라는 게 네. 사람마다 다 틀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적인 틀에서 네네. 자기 서체화하는 거죠. 구양순, 안진경, 왕필 그 사람들의 그 글씨 특유의 자기만의 서체가 있듯이 충무공께서 쓰신 서체도 네. 이순신만의 서체가 있죠. 아, 이순신만 서체가 있네. 그걸 알려면 충무공의 난중일기가 다 해서 9만 여자가 돼요. 그 9만 여자의 글씨를 다 파악을 해야죠. 그 파악을 한 토대 위에서 네. 이 교감을 하고, 교감이라는 것은 원래 초에 있는 글자들과 판본의 네. 오류를 바로잡는 게 교감이죠.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난중일기가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기 때 그럼 100%다 완역이 됐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네. 그간에 많은 학자분들이 선대 옛날 네. 처음 해독했던 분이 유득공, 윤행임 등 규장각 그 각신들 중심으로 해독이 처음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교감을 해서 긴 내용을 짧게 줄이고 또 동음가에 의해서 가차법을 써서 네. 어려운 글자를 쉬운 글자로 바꿔서 쓰는 네. 표기를 해서 네. 처음 활자본이 나왔고 그 네. 후로 네. 6차례 간행이 됐고 또 일정시대 1935년 조선사 편수에서 네. 새롭게 네. 원형 그대로 해독하자 해서 난중일기초가 나왔죠. 몇 차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네. 번역에 있어서는 북한 학자 홍기문 선생, 제가 이제 최초로 발표를 했죠. 네. 홍기문 선생의 번역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은상 선생님의 번역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그 초기의 번역서로는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역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정교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간간히 오독이 있었고 오독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한 15년간 연구하면서 네. 한 200여 곳의 글자를 교감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만큼 다 전체를 해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학을 하시다가 예. 뭐 많은 한학 연구가 있잖아요. 고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 중하가 이게 난중일기, 특히 이순신 그 연구로 방향을 트신 그 계기가 있었나요? 뭔가 좀. 그러니까 난 초서를 연구를 했는데 초서, 예. 예, 난중일기를 해독하는 일, 또 난중일기 글씨를 관심을 해독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됐고 다양한 글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굳이 난중일기 글씨인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죠. 많은 연구자들도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많은데 본격적으로 전체를 다 해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걸 뭐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난중일기 완역이라는 그 작업이 뭐 학자 한 분께서 다 번역을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끝없이 이어져야 되는 건지. 학문이라는 거는 사실 네. 끝이 없는 거죠. 네. 또 일인이 연구를 해서 번역을 하고 문헌 고증을 해도 또 다른 자료가 나온다든지 거기에 반증할 만한 새로운 획기적인 자료가 나온다. 그럼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일단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올 만한 내용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고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적답사를 한 이유가
솔직히 지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 지명은 해석은 했지만은 네. 위치 부분은 어딘지 자신이 딱 들질 못해서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답사하자 그런 생각을 해서 실제는 이제 한 500여 곳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쓰신 게 난징위기 유적편이죠? 예,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난징위 유적편. 유적편. 난징위 유적편이야. 예. 유적편입니다. 난징위 유적편. 예. 그거 한번 그 책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남중위 유적편. 네. 그간에 네. 논란이 됐던 지명이 네. 꽤 있습니다. 번역은 번역대로 했지만은 네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직접 네. 배낭을 메고 네. 고지도를 들고 현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연간 5만여 킬로를 오고 가면서 500여 곳을 다 돌았습니다. 네. 산, 바다, 네. 해안 기지, 뭐 봉수, 누대, 이런 선소 이런 네. 데를 다 찾아다녔죠. 찾아다닌 결과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위치가 달라진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틀린 건가요? 지명은 맞기도 하고 또 달라진 경우도 솔직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명도 틀렸을 네,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럼 그러니까는 그 추론을 해가지고 이곳이 거기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추정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론을 가지고만 번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이제 한 것은 고지도와 연구 내용 네. 또 중요한 사실 있죠.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았던 주민들과 네. 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향토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찾아낸 결과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이 들 만한 곳을 여러 곳을 찾았죠. 난중위기에 등장하는 그렇죠. 지명들. 예, 지명들. 그 중에 가장 감동이 있었던 지역이 어딘가요? 교수님 여기 선생님 충무공과 가장 인연이 깊었던 곳은 이제 첫 번째로 아산이죠. 아산. 예. 아산은 네.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충무공께서 태어난 곳이 서울 건천동이죠. 네. 건천동이지만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아산은 이순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네. 그 전란 중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아산에 있는 부친의 산소죠. 선영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시죠. 네.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여수에 계시면서 네. 아들이 감옥에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여수에서 아산으로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시다가 네. 그 태안 안흥량에서 선상에서 객살하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순신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줄 모르고 정유년 4월 13일에 네. 어머니를 맞이하러 해안 바닷가로 나가시죠. 네. 이런 상황, 백의종군하는 기간 중에 어머니를 영접하는데 어머니의 모친상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도 왕명을 받들고 합천까지 갑니다. 69일 동안의 백의종군 여정을 겪으면서 왕명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 자, 7년 전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가 바로 69일간의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보름 동안 아산에 머무세요. 어머니 상사를 당하고 상을 당해서 백의종군을 하면서 이제 미래의 그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정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친상을 당합니다.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죠. 자, 그 와중에 이순신 장군이 걸어가셨던 아산에 있는 길, 바닷길,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날 그 젊은 청소년들에게 현장을 통해서 효의 정신을 제대로 배우게끔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유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그 지역을. 책 안에 그 지역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지역이 보여주시죠. 요쪽. 이제 감옥에 나오셔서 바로
인도권을 지나서 네네. 수원의 오산에 있는 네. 독산성을 지나갑니다. 아. 독산성은 이제 권율 장군이 네. 주둔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았지 실제 이순 장군님이 지나가셨던 길을 몰랐죠. 근데 저는 추적을 해서 이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아, 그쪽 거긴가요? 예. 아. 독산성 아래에 아. 남문 아래라고 해서 네. 그 지역의 학자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에 담았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바로 천안에 있는 수탄이라는 곳을 지나오는데 수탄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10차례 이상 현장 답사를 했고 학자분들 모시고 네. 고증한 결과 그 지역이 군영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군영 나루가 있었고 네. 바로 여기와 그 다음에 네. 이순 장군께서 가는 인앤손의 집까지의 거리가 네. 위치적으로 잘 들어맞죠. 아. 그래서 수탄이라는 위치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고 그 후에 바로 달려간 곳이 부친의 묘소입니다. 부친의 묘소 사진이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좀 더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순신 연구자로서 가장 그 어려운 기본적인 자질은 뭔가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순신을 내가 연구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어떤 걸 좀 연구를 뭐가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충무공 하면은 전쟁을 잘하는 지략이 뛰어난 장수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쟁을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됐고 전쟁 사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백전백승의 전과를 이루기까지 이순신은 남다른 자질과 그런 지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이순신의 자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인격 수양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연구자도 그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인격 수양이 말만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인격 수양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내면의 수양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인격 수양을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충무공을 제대로 배우려면 충무공도 유학을 한 선비 출신이죠. 그래서 사서삼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이 되네. 그게 기본이겠죠. 유학의 덕목을 배울 수 있는 유학의 가르침, 바로 사서삼경의 이론을 충실히 배웠기 때문에 충무공도 이렇게 훌륭한 난중일기를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